네, 안녕하세요. 정혁진입니다. 사흘 만에 뵙는 건가? 어쨌든 저는 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 제주도 가가지고 또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뭐 이런저런 행사 같은 거 하고 그냥 즐거운 시간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 목요일에 제가 목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비어 있으니까 아예 뭐 말 안 하고 그러면 되니까 차라리 잘 됐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목이 좀 약해요. 왜 목이 왜 약하지? 목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환절기 때마다 목 감기가 조금 걸리는데 지금도 조금 목 상태가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올 겨울인가 그때 한참 좀 뭐 그랬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용각산을 먹으니까 많이 이제 호전돼 가지고 뭐 그때 병원도 가고 이런 약도 먹어보고 저런 약도 먹어보고 잘 안 맥혔었는데 용각산이 그래도 잘 맥혀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용각산 계속 먹고 있습니다. 아마 곧 낫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콩이님 이 그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그 통장 정리를 하려고 딱 봤더니 보니까 그 통장 면수가 꽉 차가지고 새로 발급 받으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핸드폰 가지고 뭐 인터넷 뱅킹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그거 그냥 확인하면 쉬울 텐데 안 하고 그냥 통장 정리해서 이렇게 딱 찍히는 거 보고 감사 말씀 딱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아직 통장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시간 날 때 그 은행 가가지고 국민은행 가가지고 통장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참 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통장을 만든 게 4월 16일 그러면은 두 달 한 반 정도 됐네. 두 달 한 반 정도 됐는데 벌써 통장이 꽉 채워질 만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해주고 계시는구나, 응원해주고 계시는구나.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서양사학과 다닐 때 막스 헤겔 레니 책만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헤겔의 가장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인정받는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성경책 쭉 보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인데도 그런 느낌을 제가 뭐 제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나이 들면 아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 어렸을 때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뭐 좀 이렇게 빗나간 일도 하고 뭐 별별 짓 다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들은 또 크고 딱 그렇게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아버지는 오히려 반대로 아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사랑받기 위해 뭐 태어난 사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벌써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후원금 통장이 꽉꽉 차가지고 새로 통장 발급받아야 될 정도로 제가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벌써 이렇게 쭉 또 들어주시고, 제가 봤을 때 별로 별말 아닌데 그냥 그다음 준비하는 것도 그냥 허접하게 그냥 대강대강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잘 또 들어주시고 뭐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것보다도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방학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재판이 내 재판도 아니고 제가 뭐 수임한 사건도 아닌데 드디어 이제 끝나는구나,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정리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공직선거법 재판을
이제 끝낸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몇 개다? 4개다. 그 중에 제일 빠른 재판이 뭐다? 공직선거법이에요. 나머지 사건들은 2023년 사건들인데 이 공직선거법 재판만 2022년 9월 8일에 기소가 됐어요. 왜 9월 8일에 기소를 했겠습니까? 그것보다 늦어지게 되면 공직선거법 재판은 공소시효도 짧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검찰에서 하다가 넘겨버린다. 그러면 공소시효 도가 돼가지고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도 빨리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된다?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그거 한번 270조 공직선거법 그거 한 번만 시간 되시면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2022년 9월 8일에 기소가 됐으니까 2023년 9월 8일 지나갔죠. 조금 있으면 2024년 9월 28일 제270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거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 공소 제기가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란 말이 원래 법 규정에는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어떤 변호사 사건이 있어가지고 변호사를 딱 찾아갔는데 그 변호사가 그 사장님 우리 이 사건은 제가 100% 이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변호사는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자신감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자신감도 자신감 나름이지. 제가 이야기할 때는 저는 법에는 100%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난번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발부할 거를 저는 100%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00%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변호사가 어떻게 100%라고 얘기를 하냐. 뭐 내가 판사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90%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벤져스 전략회의 토크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이제 청중들 막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또 업돼가지고 90%에서 9% 더해가지고 99% 이긴다라고 영장 발부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틀렸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건 수학이나 자연과학하고는 달라가지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될 수 있고 제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법 아니겠습니까? 판사 마음이지. 그냥 오야붕 마음이고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이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는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공직선거법 270조에는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강규태 부장판사. 강규태 지금 변호사 됐는데 강규태 부장판사가 변명을 갖다가 내놨어요. 어떻게 변명을 내놨냐? 자기한테 사건이 되게 많았대. 자기가 사건이 되게 많고 뭐 증인 많은 사건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직선거법 재판을 질질질 끌었다.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270조 다시 한 번만 좀 띄워봐 주세요. 선거범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강규태 부장판사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거냐? 그거는 법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야. 판사가 법을 위반했다는 이야기예요. 강규태 부장판사한테도 서울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건이 또 얼마나 또 중요한 사건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신속히 해야 된다. 강규태는 저 270조 보지도 않았나? 한글이 무슨 말인지 모르나? 반드시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건들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질질질 끌었다. 이게 변명의 거리가 됩니까? 강규태 부장판사가 저랑 연수원 동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유감이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성진 부장판사도 저랑 보니까 연수원 동기예요. 제가 연수원 다닐 때 한성진이나 이제 강규태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얼굴 보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성진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90학번 아니면 91학번이니까 저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을 것 같은데 제가 학교를 잘 안 나가서 그런가 저 한 부장이 학교를 잘 안 나와서 그런가 사진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수원 수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무관 갔다 온 다음에 창원, 부천, 뭐 서울 남부 중앙, 서울 고등, 부산 그다음에 성남 지원에서 부장판사 하다가 북부 부장판사 하다가 중앙에 이제 부장판사로 보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사건을 강규태 부장판사로부터 넘겨받았는데 그런데 이 그 공직선거법 재판은 사실은 이제 재판 다 끝난 거예요. 그 형사 사건에서 재판은 뭐 이런저런 그 물증 같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물증을 남겨놓고 그 범죄 저지른 사람들은 좀 뭐라 그럴까 좀 수준이 낮은 어떻게 보면 순진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건들은 형사 재판이 중요하고 길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그건 뭐냐면은 그 잠깐만요 전화가 자꾸 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증인들을 막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도 증인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로 이제 증인은 다 끝났다. 이제 증인을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 그 사이에 또 몰라요. 또 이재명 대표가 워낙 또 별별 변칙을 다 잘 쓰는 사람이니까 이제 거의 실질적으로 결심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증인 신청하고 또 뭐 질질 끌겠다라고 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성진 부장판사가 밝힌 바로는 증인 신문은 이제 끝났고 7월에 재판 한 번, 8월에 재판 한 번, 9월에 재판 한 번 이렇게 3번 한다. 전 이것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아니 뭐 이왕 버린 몸이라서 뭐 그냥 뭐 재판 질질질 끈다는 이야기인가? 이건 저는 한성진 부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누구야 그 신 부장판사 신진우 부장판사는 재판을 5월달에 그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아니고 김성태 회장 재판 관련해 가지고 5월에 일주일에 막 3번 4번씩 그 한 사건만 가지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아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그나마 이제 9월 6일에 변론 종결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7월 12일에 뭘 하느냐? 서증 조사를 갖다 하고요. 이 서증 조사가 뭐냐면 그냥 그 서면으로 된 증거들을 다시 한번 일일이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드디어 8월 23일에는 뭘 하느냐? 피고인 신문을 하는 거예요. 형사재판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증인들 불러가지고 이야기 쭉 다 듣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간단한 사건은 뭐 피고인 신문 안 하는데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판사님이 피고인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고 아니 왜냐하면 이 그 피고인이 범죄자인데 범죄 혐의자인데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피고인 그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고소가 된 그 형사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진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일단은 판사님이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신문을 중요한 사건들은 많이 하는데 드디어 8월 23일에 피고인 신문 한다는 얘기예요. 이 피고인 신문 할 때 제가 봤을 때 난리 날 거예요. 그때 막 기자들 뭐 방청권 얻고 막 그 중앙지방법원 막 난리가 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6일에 변론 종결을 할 것이다. 변론 종결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심, 심리를 종결한다. 변론을 종결한다는 거는 심리를 종결한다는 거고 변론 종결에 결자하고 심리의 심을 따가지고 결심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한 달이나 걸리나 저한테 주면 진짜 뭐 하루 이틀만이라도 그냥 그 판결문 금방 써 제낄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늦어도 9월 6일이면 9월하고도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 초반에 변론 종결하면 그때 뭘 하냐면 이제 피고인 신문 마쳤어요. 변론 종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검찰이 구형을 하고 검찰이 제 생각에는 그 피고인 이재명에게 징역 2년을 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검찰에서 구형하지 않을까? 제가 검사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양형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변호인이 피고인이 뭐 억울합니다. 뭐 그 예컨대 그 유죄를 인정을 하면 뭐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뭐 어쩌고 하겠습니다. 이럴 텐데 이재명 대표 성격상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억울합니다. 이게 무슨 허위 사실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거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변호사가 그 최후 변론을 갖다가 하면서 9월 6일 변론 종결이 될 거고 9월 6일이니까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11월까지 가면 큰 말도 안 될 것 같고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판결이 선고가 될 것이다.
그런데 형량은 얼마가 나올 것인가? 그 250조 공직 그 선거법 250조 한 번만 띄워주세요. 지금 사람들이 100만 원, 100만 원 운운해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한 게 뭐 그렇게 뭐 큰 거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250조입니다.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에서 그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본인이 이렇게 허위 사실을 그 공표한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형량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징역이 5년이에요. 징역이 5년. 그 다음에 그 벌금은 얼마냐? 3천만 원 이하예요.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닌 게 만약에 거짓말 해가지고 제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국회의원이 됐다. 그럼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이게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간접 민주주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그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유권자들을 현혹시켜서 대표자가 되고 그 사람이 대표자가 돼가지고 뭐 도정을 갖다가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입법을 마음대로 하고 심지어 국정을 마음대로 한다. 그거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서 단순한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징역을 5년까지 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양형 기준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양형 기준을 갖다가 딱 보면 양형 기준은 뭐냐면은 대법원에 양형위원회가 있어요. 양형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누가 맡느냐?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아요. 그 다음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재판의 형량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죄냐 무죄냐 판단하는 건 쉬워. 법대로 하면 되니까 뭐 법 규정 딱 보면 되고 판례 있으면 판례 참조해 보고 그러면은 뭐 판사 정도 되고 머리가 있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은 야 그 대충 이 사람이 유죄다 무죄다 이런 것들은 내릴 수가 있는데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제가 이제 유죄를 갖다가 딱 그 뭐 때려야 된다. 그런데 민사 재판은 뭐 유죄건 무죄건 간에 이제 뭐 얼마다 이런 계산이 딱딱딱 부러지게 나오는데 형사 재판은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판사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몰랐어요, 저는. 사실은 그 연수원 다니고 그럴 때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야 판사를 무슨 재미로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맨날 앉아가지고 이렇게 두터운 기록이나 이렇게 막 보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진짜 저희 뭐 연수원 다니고 그 다음에 시부하고 그럴 때는 법정 가서 보면은 판사님들이 자기 사건 아니면 부장판사 있고 옆에 배석 판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배석 판사들한테 배당된 사건이 있는데 내가 좌배석인데 우배석한테 배당된 사건은 뭐 내가 잘 알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냥 꾸벅꾸벅 졸아요. 막 그다음 또 졸립기도 하고 그래서 야 저런 무슨 재미로 판사를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제가 실무 나와가지고 일을 해보니까 판사가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생명과도 같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1억이라고 하는 돈이 뭐 하룻밤 술값으로 차 한 대 값도 안 된다 이럴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1억이라고 하는 돈 아니 어떨 때는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도 자신의 목숨과도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결정을 갖다가 해주는 게 판사인데 하물며 형사 사건에서 네가 구속이냐 아니냐 구속돼도 10년이냐 1년이냐 심지어 사형이냐 무기냐 이런 것까지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그게 그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담을 갖다가 조금 덜 나고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쭉 주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양형 기준이에요. 그래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인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들 중에 대법관으로 그 발탁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양형 기준에 따를 때 저거 말고 다른 건데 그 형량이 딱 나와 있는 거. 네. 그렇죠. 네네. 저거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뭐냐?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예요. 그런데 감경됐을 때가 70만 원에서 300만 원이야.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제가 봤을 때 100%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100%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뭐다? 형량이다. 형량이 왜 중요하다? 100만 원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달려 있고 민주당의 434억이 달려 있는데 당선 목적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되어 있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는 기본적으로 얼마다? 징역을 때리는데 징역 10월까지 때릴 수 있다. 또는 벌금을 내려도 2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사이에 벌금을 때려라. 이게 그 가이드라인이에요.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기본형의 가장 낮은 형량이 얼마냐? 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재명은 200만 원 이상의 형이 떨어져야 된다. 가중이 되면 징역 8개월에서부터 2년까지, 벌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감경된 사유, 뭐 이 정도는 봐줘야지라고 했을 때 줄여야 그게 70만 원이다. 딱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양형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조금만 내려주세요. 그 감경 요소하고 가중 요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다시 또 찾아놓은 거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일단 그걸로 보겠습니다. 그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해 가지고 소극적 범행 가담, 이게 감경 요소예요. 허위사실 공표나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낮은 경우,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요런 것들이 감경 요소고요. 가중 요소는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허위 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유권자의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관계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걸 갖다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높은 경우, 매우 높은 경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은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서 범행한 경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김문기를 모른다. 그 다음에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그런데 이 허위 사실이 유권자들, 대통령 선거를 하는 유권자들한테 중요한 판단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김문기가 아니고 정혁진이다 그러면 누가 정혁진이라고 한 사람 압니까? 몰라, 나 그런 특보자 뼈도 알지도 못해. 이게 근데 사실은 알았어. 성남에서 같이 한번 본 적이 있어. 예컨대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정혁진이라고 한 사람을 모르는 거는 감경 요소예요. 별거 아니니까. 그런데 김문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김문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처장이었잖아요. 성남 도계공의 처장이 낮은 직급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구청에서, 그 시청에서 과장이면 높은 거 아닙니까? 그 성남시청에서 과장급 이상 되는 직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100만 원짜리 예산 집행도 꼼꼼하게 다 챙긴다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냥 독학하다시피 해가지고 중앙대 법대를 갔는데, 중대법대도 되게 어려운 학교 아닙니까?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중대법대에도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장학생으로, 원래 저희 때는 이재명 대표가 84학번인가 그 정도 될 텐데 그때는 먼저 시험 쳤다고요. 그럼 내 점수가 300점이다, 320점이다, 280점이다. 그거 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가 서울대 법대 가지, 내가 한 320점 맞으면, 저희 때 한 305, 6점 맞으면 서울대 법대 갔어요. 보니까 310점 나왔어. 서울대 법대 가는 거지. 그 다음에 한 295점쯤 받았어. 그러면 고대 법대 가야 되겠다. 이랬던 때인데, 이재명 대표는 제가 듣기로는 학력고사 점수가 되게 높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중대 법대 갔다. 근데 중대 법대도 만만치 않은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사법시험도 합격하고 그랬으니까 어린 나이 합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총명한 사람인데, 그런데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자기 산하기관의 처장을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에 있는 산하기관 중에 제일 큰 산하기관이 어디다? 그게 성남도계공이잖아요. 제일 큰 산하기관의 처장을 모른다? 그 다음에 성남도계공이 뭐 했습니까? 대장동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그 선거할 때 업적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대장동이었거든요. 내가 대장동 개발해가지고 성남 시민들한테 1,800억을
이익을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기도 지사 되면 성남시한테 내가 1,800억 했는데 경기도 지사가 되면은 경기도 도민들한테 1조 2조의 이익을 갖다가 줄 수 있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뭘 합니까? 뭐 어쨌든 뭔가 한대. 근데 왜 합니까? 유능하니까. 그 프레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성남 도계공이라고 하는 성남시의 가장 큰 산하기관의 핵심 처장이었던 김문기를 모른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김문기를 그냥 모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모른다? 아니 같이 출장을 갔어. 9박 10일 동안. 그것도 뭐 일본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저 호주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아이 가고 싶다. 뉴질랜드 못 가봤거든요. 저는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못 가봤는데 가보고 싶은데 그런데 갔잖아요. 누가? 이재명. 누구랑? 김문기랑. 누구랑 또 유동규랑. 가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시장님이 그때 호주 처음 가보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 가본 적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안 가봤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는 김문기 처장은 호주 처음 가봤을 것 같은데 얼마나 그게 기분이 좋았으면 김문기 씨가 딸한테 영상 편지를 갖다 보냈겠습니까? 내가 오늘 시장님이랑 골프 쳤어. 그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장 의미 있는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그 화양연화 같은 가장 의미 있는 순간 10개를 갖다 꼽아라 그러면 제 생각에 이재명 시장님하고 같이 호주 가가지고 골프 친 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 고 김문기 처장님의 10번째 안에 들어간 화양연화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제가 어떤 장관님이나 뭐 총리님이나 뭐 어쨌든 유명한 사람들, 뭐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뭐 어쨌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어디를 갑니까? 뭐 미국이든 호주를 딱 가. 그거 간 것만 해도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이 막 이만큼 찢어질 생각인데, 정 변호사 일로 와봐. 같이 골프나 치자. 이게 그 볼이 맞겠습니까? 뭐 정신도 없었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내가 오늘 우리 딸내미한테 이러이러하게 했다. 내가 진짜 이러이러하게 했다. 저도 자랑하거든요. 내가 국무총리 만났다. 어디서? KTX에서. 보니까 총리님이 KTX 타더라. 내가 그런 거 자랑하거든요. 칸이 다른데 국무총리도 제가 보니까 국무총리도 세종시 내려갔다가 서울 올라올 땐 KTX 타더라. 나 같으면 헬기 탈 텐데 KTX 타더라. 근데 내가 타던 KTX에 저기 보니까 아는 사람이 타는 거야. 누군가 봤더니 국무총리야. 그러면 내가 우리 애들한테 아빠가 KTX 탔는데 총리하고 같이 탔다? 그러면 뭐 옆에 앉은 걸로 보겠습니까? 아니지. 그다음 제 기억나는 게 제가 KTX 딱 탔는데 그때 심상정 의원님이 앞에 자리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내가 그 KTX 탔는데 국회의원 심상정이 내 앞에 있더라. 애들한테 문자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김문기 처장한테는 그랬을 텐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그렇게 가슴이 그냥 딱딱하게 말라버렸던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궁여지책이니까 어떻게 무슨 이야기까지 했습니까? 안면인식 장애가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안면인식 장애란 말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내가 살아도 너무 오래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가 된다라고 한 사람이 대통령을 갖다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장애가 있대. 어떤 장애가 있느냐? 안면인식 장애가 있대. 만약에 본인이 말했으니까 안면인식 장애가 있는 거지.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허위사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또 저기 어디 대선이든 어디든 나오면 그 후보들 경쟁 후보들 한번 물어보세요. 이재명 후보님 혹시 안면인식 장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그러면 그 허위사실 아닌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럼 옛날에 얘기했던 게 거짓말일 거고 만약에 허위인식 장애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건 제가 봤을 때 바이든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바이든을 딱 만났는데 안면인식 장애가 딱 발동이 돼.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또 만났는데 바이든을 갖다가 미국 대통령인지 모르고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심지어 당신 트럼프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꾸며놓을 만큼 이게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했을까요? 왜 김문기 씨를 나는 이재명 대표는 알아서는 안 될까요? 김문기는 뭐냐면은 김문기는 대장동 그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김문기 처장이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 김만배보다도 대장동을 더 많이 할 사람은 김문기다. 유동규는 말할 것도 없고 유동규 본부장이 여기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냥 김문기 처장이 보고한 대로 맞아 뭐 맞을 거야 맞겠지 김문기 처장 일 잘하시네 이랬을 거고 제 생각에 김문기보다 대장동을 더 잘 알았을 사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명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누구냐? 남욱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남욱은 변호사고 자기의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걸려있는 사람이니까. 남욱이 이 구도를 쫙 짰을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 제 생각에는 정영학이에요. 정영학 회계사가 그 돈 계산 같은 거 쫙쫙쫙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보다 이거를 대장동을 더 잘 알았다라고 할 사람은 둘밖에 없는데 남욱하고 정영학이다. 왜 김문기 처장이 이걸 제일 잘 알았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실무적으로 최고위직에 있었어요. 화천대유를 이 시행사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정할 때 화천대유가 생기자마자 선정이 됐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장동 이 프로젝트가 1조가 넘는 프로젝트인데 그 1조가 지금 1조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 1조가 뭐 그냥 뭐 개나 소나 1조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1조는 지금부터 10년 전에 1조예요. 10년 전에 1조라고. 10년 전에 강남의 아파트 값이 얼마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1조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때는 시총이 1조가 넘는 기업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물론 좀 있었겠네. 근데 어쨌든 1조라고 한 돈이 그렇게 큰 돈인데 그 1조를 갖다가 그 프로젝트 더군다나 이게 대한민국의 1조입니까? 제가 1조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미군기지전 사업단 법무실장 있잖아요. 거기가 평택에 그 캠프 험프리즈라고 한 미군 부대가 있는데 그 기지를 확장하는 거라고요. 근데 확장한 게 그 부지가 400만 평이 넘었어요. 그 기존에 있던 기지에다가 400만 평 넘게 더 확장해가지고 전 세계 최고의 군사 기지를 만든 게 캠프 험프리즈인데 그때 400만 평에 대한 수용가가 얼마였느냐? 그게 1조였단 말이에요. 그게 물론 이제 그때하고 2015년하고 약간 그 시간 차이는 있지만 근데 그때는 수용할 때 사실 조금 그 보상비를 넉넉하게 줬어요. 다른 그 국가 사업에 비해서 이거는 미군 기지 관련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택 그 기지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땅이고 왜 의미가 있는 땅이냐면 그 땅이 간척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그때 주민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손톱 빠져가면서 개간해 가지고 얻은 땅인데 이 땅을 갖다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내주느냐 못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 가지고 정부가 다른 데서 뭐 이 정도 뭐 10,000원 쳐줄 거 평택은 조금 더 쳐줍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땅값이 1조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프로젝트를 성남시에서 대한민국도 아니고 성남시에서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모른다 말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은 대장동 그 자체였어요. 그 화천대유를 선정하는데 그 1조짜리 프로젝트를 선정하는데 그 생긴 지 얼마 되지 한 달 전에 생긴 그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를 시행사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걸 1차, 2차 심사를 갖다가 했는데 1차 심사위원, 2차 심사위원 둘 다 한 사람은 김문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화천대유라고 하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뭐 삼성이나 현대나 저희도 미군기지전 사업하는데 저희가 그 공고 냈거든요. 그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컨소시엄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회사들이 다 달게 들었어요. 뭐 제이콥스, 뭐 CH2M1, 뭐 그다음 뭐 플로와 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전 세계에서 진짜 제일 유명한 회사들이 다 달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 뽑는 것만 해가지고도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조심해서 뽑았는데 성남시 같은 요만한 그 지방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자기네 나름에서 1조가 넘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아무나 대충 뽑는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그냥 마음대로 뽑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프로젝트에 1차 심사위원도 들어가고 2차 심사위원도 들어가고 그런 김문기가 그때 세상을 갖다가 떠났단 말이에요.
김문기 씨가 언제 돌아가셨냐면 12월 21일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2021년 12월 21일에 세상을 갖다 떴어요. 그런데 김문기 씨보다 먼저 세상을 뜬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지? 유한기 본부장이 12월 10일에 그 세상을 갖다 떠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야 어떻게 이게 죽을 일인가? 저 양반이 뭐 이렇게 중요한 역할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갖다가 하지? 그래서 사실은 유한기 나중에 뭐 포천 도계공인가 거기 사장 하셔가지고 유한기 사장 그랬는데 그 성남 도계공에선 본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그 스스로 이제 자결을 갖다가 하셔가지고 이상하다,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11일 뒤인 그 12월 21일에 김문기 처장이 또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때 진짜 뒤통수 띵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유한기 본부장은 이제 나이도 많고 그냥 뭐 저 같아도 그냥 뭐 밑에 있는 애들이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근데 김문기 처장은 실무 총책임자고 김문기 씨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진짜로 이재명 만약에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김문기 처장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욱하고 그다음에 정영학 빼놓고는 유동규보다도 더 많이 아는 사람, 더 정확히 아는 사람이 누구다? 제가 봤을 때는 김문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김문기 처장이 이야기한 것하고 유동규 본부장이 이야기한 게 같겠습니까? 유동규 본부장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좀 껄렁껄렁하고 그냥 뭐 술 잘 마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그다음에 장비 갖고 뭐 그다음에 뭐 의형제였고 뭐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남욱하고 김문기하고 같습니까? 남욱은 저 같은 변호사예요. 남욱 머리 막 좋아가지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김만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 빠져나가면 내가 뒤로 빼놓은 돈이 뭐 1,000억인지 얼마가 있는데 이거 잘 마무리 지으면 내가 그래도 이제 인생 역전할 수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김문기는 아니잖아요. 김문기는 그야말로 실무자인 거고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제일 많이 아는데 이해관계는 제일 적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있어 가지고 자초지종을 밝혀줘야지 왜 돌아가신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진짜 뒤통수 갖다 띵 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김문기에 대해서 이 인터뷰가 있고 난 다음 날일 거예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맞아요. 왜 그걸 갖다가 제가 알았냐면 제가 방송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김문기 처장이 뭐 세상을 떠났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있었어요. 따로따로 놀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노트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 노트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효과가 있었던 거야. 노트를 갖다 적어놨어요. 김문기 처장 그 뭐 사망한 날 딱 적어놓고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모른다고 한 날 적어놓고 어떻게 적었냐면요. 여기다가 적어놓고 또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연결이 안 됐는데 근데 한번 보니까 이상하네 맞춰 보니까 다음 날이었어. 다음 날. 그래가지고 저는 야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도 중요하지만 김문기 처장이 사망한 다음 날 방송에 나가가지고 나 김문기 몰라. 그만큼 김문기가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뭐 했습니까? 춤췄잖아요. 어디 나와가지고 텔레비 나와가지고 김혜경 씨하고 같이 춤도 잘 못 추더만 어색하더만 못 보겠더만 저는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목불인견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그래서 너무 사람이 냉정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모를 리도 없지만 진짜 몰랐다고 해도 그 다음에 모를 리도 없지만 안면인식 장애가 발동이 돼서 몰랐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어쨌든 그런 김문기 씨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성남시장이었는데 제 밑에 있던 진짜 이재명 대표 말대로라고 하면 말단 중에 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어디서 뭐가 떨어져서 죽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무슨 이유인지 그냥 세상을 비관해가지고
가지고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저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춤 못 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재명 대표는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랬지만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가 저렇게 나와가지고 선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저 그 춤을 갖다 추는 거는 내가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을 개무시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오히려 저런 모습을 보여줘야 진짜로 나는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 모른다라는 식으로 일반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저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굉장히 냉정하고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갖다가 했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이제는 그런 생각 물론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보다 저거는 굉장히 계산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계산됐다. 뭘 계산한다?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 내가 김문기 알면 저렇게 했겠느냐? 저런 모습을 갖다 보여준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저 모습을 갖다가 보면서 꺼이꺼이 통곡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 김문기 씨 아들. 그리고 나와가지고 지금은 그때 어떻게 그냥 할머니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나도 울고 그랬다. 우리 아버지 발인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재명 시장이라고 하면 막 입이 이만큼 찢어지고 이재명 시장님이 나 아주 그 인정해줬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정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애들도 막 인정하면서 야 그러면서 너 되게 잘한다 그러면 사탕 주고 뭐 그런 것보다 야 대짱인데 뭐 너 이것도 알아? 이런 막 기분 짝짝짝 찢어지지 않습니까? 이재명한테 인정받아서 기분 좋았다라고 김문기 처장이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혼자만 내가 그냥 시장님이나 인정해줬으니까 기분 좋은데 이러면서 씩하면서 그냥 우리 애들한테도 그냥 씩하고 뭐 아빠 뭐 그 기분 좋은 일 있어?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씩하고 그랬겠습니까? 아빠 뭐 기분 좋은 일 있어? 그러면 시장님이 말이야 뭐 나보고 김 처장 일 좀 하네 뭐 금일봉 같은 거 줬을 수도 있죠. 제가 시장이라고 하면은 김문기 처장한테 금일봉 뭐 줬을 수도 있겠는데 저도 금일봉 받았거든요. 금일봉 딱 받아봤는데 옛날에 제가 뭐 삼성 같은 데 있을 때 받았던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제가 국방부 장관님한테 금일봉 받았는데 딱 열어봤더니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할 그런 액수가 딱 들어있는데 그 중요한 게 돈이 중요합니까? 그 액수가 중요합니까? 장관님이 그때 장관이 누구셨더라? 김관진 장관이었나 누구였나? 어쨌든 김태형 장관이셨나 뭐 저 장관님이 저한테 금일봉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분 좋더만.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시장님한테 그 금일봉 받았어. 뭐 이런 얘기했지. 그랬던 시장님이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떴는데 저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풀이 하기 위해서라도 속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재판이 빨리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재판은요.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김문기 처장님의 유족들한테는 이재명이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내 아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법원이 규정해 주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김문기 처장에 대한 부분은 무죄 딱 하면은 그러면 나는 김문기라고 한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는 게 국가기관인 그것도 뭐 그냥 보통 국가기관입니까? 뭐 어디 시청입니까? 뭐 어디 구청입니까?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원 그것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서 이재명은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게 공표된 거 아니겠습니까? 법으로 선언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김문기 처장의 그 유족들은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판결을 갖다가 할 것인지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그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그거 아까 보내드릴 걸 깜빡했네. 아까 그 캡처해가지고 보내드린 게 그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보면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국토부에서 협박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하는 거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김문기가 백현동이라고 하면 국토부 협박은 뭐다? 백현동이다.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백현동의 백현동의 그 절벽 아파트 그게 딱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지. 누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왜냐?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래 내가 그 법에 맞게 그냥 요건에 맞으니까 그냥 내가 그냥 내 권한 이용해가지고 정당하게 내 재량권 인정해가지고 인허가 해줬어. 그냥 종상행 4단계 할 수 있는 거야. 해줬어.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고 한 이야기는 만약에 논리적으로 따져보세요.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라고 하면 백현동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백현동의 용도 변경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협박이 있었으니까 용도 변경이 있었다는 이야기니까 협박이 없었다라고 하면 용도 변경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백현동의 용도 변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 무법천지로 그야말로 재량권 남용해가지고 종상향 4단계 이루어져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아파트가 떡하니 그게 50억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거기 백현동 아파트 그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그 펜트하우스가 50억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이버에 통해 가지고 부동산 검색 딱 해봤더니 펜트하우스가 50억이래. 되게 좋은가 보다. 제가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절벽까지 올라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의미하는 건 뭐다? 백현동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점이에요. 그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국토부에 그 협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야기 나온 거는 아마 국정감사 때였을 거예요. 그게 2021년 10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 10월 달이면 언제입니까?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온 국민들이 띵 하고 그냥 정신없을 때였어요. 대장동이 처음 나온 게 8월 31일부터 나왔으니까 9월 한 달 내내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장동 아니고 뭐가 또 있대. 그게 뭐야? 백현동이래. 백현동이 뭐야? 종상향 4단계래. 그러니까 국감 때 당시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계속 물어봤잖아. 이게 종상향 4단계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아마 그랬을 거야. 종상향 4단계 좀 어려울 건데 그 왜 어렵습니까? 근데 왜 했습니까? 국토부에서 협박했으니까.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그 국토부의 국정감사에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부지사가 나올 줄 알았어요. 부지사가 나왔으면 그러면 이런 질문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대답 안 해도 됐잖아요. 이런 대답을 쓸데없이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누가 팔 비틀어 가지고 국토부 협박 있었어 없었어 그렇게 물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 이재명 지사가 그다음에 2021년 10월이면요. 이제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에 참여하겠다라고 하기 직전이어가지고 빨리 그만둬라. 왜냐하면 경기도 지사 되면 그 밑에 스태프들 쫙 있죠. 법인카드 쓸 수 있죠. 그때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지사한테 뭣도 있고 경기도 지사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경쟁자들을 갖다가 조금 많이 우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왜 나왔을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부지사가 나와가지고 괜히 말 잘못해서 백현동 관련해가지고 불을 갖다가 더 확산시킬까봐 내가 나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더라도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이 대장동 불이 백현동까지 옮겨 붙어가지고 훨훨 확산되는 거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가지고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그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 한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그 양반 돌아가신 다음 날.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대장동 관련해서 유한기 사장도 죽었는데, 유한기 본부장도 죽었는데, 김문기 처장까지 저렇게, 그래? 이거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난 그런 사람 몰라. 그다음 난 그런 사람 모르고, 그런 사람들 뭐 장례식 하든 말든 난 알 바 아니야. 나는 그냥 춤이나 출래. 이랬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스탠스를 가지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싫어하고 윤석열 후보를 반대했던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 설마 집권 여당의 후보가 거짓말했을까? 집권 여당의 후보가 설마 뭐 김문기 몰라 알았을 것 같긴 한데 뭐 모른다라고 했으니까. 더군다나 뭐 어쨌든 시장님이 뭐 밑에 있는 처장을 알지 몰지 내가 시장도 안 해봤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설마 그 국토부의 공문 협박이 없었으면 저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을까? 이런 식으로 반신반의하면서 투표장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재명 후보를 꽝꽝꽝 찍어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백현동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이렇게 기소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인발부되어 있다. 백현동도 그렇다. 그 다음에 뭐 대장동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됐었으면요, 제 생각에는 이재명 후보는 낙마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낙마하고 뭐 이낙연 후보가 그 민주당 후보로 교체가 됐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높지 않았을까. 근데 버텨가지고 나름대로 선전한 거죠.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렇게까지 그냥 모른다 그 다음에 나만 믿어라 이런 식으로 내가 뭐 거짓말하게 생겼냐, 뭐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뭐 내가 모른다라고 하니까 진짜 모르는 줄 알았냐, 협박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진짜 협박이 있었는 줄 알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간발의 차이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거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대통령이 됐으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싹 묻히는 거죠. 뭐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그냥 대통령 돼서 뭐 나한테 기소할래? 나 수사할래?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지금 정권 교체가 되는 바람에 이런 일들을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다.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70조 관련해서 반드시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된다라고 공직선거법 270조에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게 두 번째였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저 270조 공직선거법 270조가 문제가 됐던 게 이번 처음이냐? 아니거든요. 이게 두 번째예요. 처음 문제가 됐던 게 언제입니까?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이때 기소가 언제 됐느냐? 2018년 12월 11일에 됐어요. 기소가 2018년 12월 11일에 됐어요. 그러면 1심 판결은 지금대로 하면 2020년 말이나 뭐 2021년 초에 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1심에 대한 판결 선고는 언제 나왔냐면은, 잠깐만요. 2019년 5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법 지켰어요. 법원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일 때는 똑같은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그때 1심 6개월 만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항소심은 5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이거는 법 안 지켰어. 왜냐하면은 3개월을 갖다가 더하면은 8월 27일까지 끝내야 되는데 9월 6일 날 그 판결 선고가 났으니까 열흘을 더, 근데 열흘 정도는 애교로 눈 감아주고, 대법원에 가가지고는 그 대법원 조금 더 길게 나왔는데 어쨌든 10월 달에 들어가서 7월 16일 날 선고가 됐으니까, 근데 이건 전원 합의체 들어가고 막 그렇게 시간 끌어가지고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피고인인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일 때는 법을 갖다가 따박따박 지키더니 법원이, 아니 왜 대통령 후보 관련해 가지고는 법원이 법을 갖다가 안 지킵니까?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허위사실 공표가 이게 간단한 사건이냐? 더 복잡한 사건이었어요. 그때는 그 혐의가, 지금은 혐의가 두 가지잖아요. 그때는 네 가지인가 됐다고요.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위죄도 있고 그 다음에 허위사실 공표가 3가지였는데 첫 번째 그 검사 사칭한 거 그것도 들어가 있었고요. 두 번째 대장동 뭐 이거 해가지고 대장동에 1,800억을 갖다 벌게 해줬다. 이게 맞냐 틀리냐 그것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형님 뭐 그 정신병원 왔다 갔다 한 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보다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까다로울 수 있는 사건들 가지고도 법원은 법에 맞춰가지고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따박따박 끝내줬는데 근데 왜 지금은 2년씩이냐 끄냐 이거지. 무죄면 무죄라고 하세요. 그 이재명 같은 사람이 김문기 처장을 모를 수 있다. 정혁진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김문기 처장님 같은 사람을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지. 근데 이재명 대표님은 워낙 차원이 다른 분이니까 다른 나라 다른 별에 살고 계신 분이니까 뭐 화성남자 금성여자인가? 거꾸로인가? 화성여자 금성남자인가? 사는 플래닛이 틀려. 달라.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김문기 처장님 모를 수도 있어. 골프 그렇게 같이 치고 뭐 대장동 맡기고 뭐 별짓 다 해도 모를 수 있어. 판사가 그렇게 생각하면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전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이 활용 점정하듯이 용이 막 날아다니듯이 막 날아다니는 거는 법전 안에 갇혀져 있는 법 규정들이 현실 세계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그 법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갖고 권력을 갖고 그런 거는 뭐냐면 판사거든요. 아무리 법전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판사님이 헷가닥 해가지고 이거는 크리스탈이야 라고 해버리면 그때는 이거는 종이컵이 아니고 크리스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판사도 오판할 수 있으니까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 있는 거지. 만약에 대법관들까지 다 헷가닥 해가지고 1심도 이거는 크리스탈이야, 2심도 이건 크리스탈이야, 그 고명하신 대법관님들도 이거 다 크리스탈이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이거는 크리스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예 바뀌는 거야. 그냥 규정 자체가 크리스탈은 이런 거를 종이로 만들어진 거를 크리스탈이라고 한다. 미국이든 영국이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할 것도 없이. 만약에 강규태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생각하면 빨리빨리 끝냈어야지. 빨리빨리 무죄라고 했었어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향을 갖다 들먹입니까? 만약에 제가 그 호남 사람이라고 전라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무지무지하게 불쾌했을 거예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서 좀 그렇지만 지가 일 잘못해놓고 왜 그 고향을 갖다가 들먹여? 만약에 강규태가 천안 사람이다. 근데 우리 천안은요, 우리 충청도는요 느려요. 그러니까 법에서 6개월이라고 해도 한 2년은 걸리는겨.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 저는 분노할 겁니다. 아무리 저도 좀 느린 거 알잖아요. 오늘도 좀 늦게 시작했나? 저 느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느린데 그 개인적으로 느린 거 하고 법은 지켜야지. 누가? 판사가. 그래가지고 맞다. 그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끝낼게요. 제가 법관 징계법 찾아놓은 거 있거든요. 제 생각에 대법원장님도 잘못했어요. 저는 대법원장님도 조희대 원장님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강규태 부장판사 명예퇴직하기 전에, 왜냐하면 징계받으면 명퇴금 안 나오거든. 명예퇴직하기 전에 이 법관 징계법 발동해가지고 강규태 부장을 징계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징계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2조 1호에 보면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270조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270조에 보면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대해서 우선해서 신속히 해야 되며 3개월 내에 6개월 내에 반드시 선고해야 된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저한테 하는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저거 피고인한테 하는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검사한테 하는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저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판사. 검사가 재판 신속히 합니까? 피고인이 재판 신속히 합니까? 대통령이 재판 신속히 합니까? 자기 재판부의 그러니까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는 게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신속하게 6개월 이내에 무조건적으로 끝내야 되는 거는 누구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것이냐, 누구에 대한 직무상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냐, 그거는
판사에 대한 직무상 의무를 규정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 번만 그거 좀 띄워주세요. 법관징계법. 이 법관징계법을 갖다가 보면은 판사도 징계받는다. 언제 징계받느냐?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거. 법관이 공직선거법 270조에 나와 있는 직무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열흘 정도 오바됐다. 그래 한 두세 달 오바됐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봐줄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6개월 만에 끝낼 거를 1년 반이 되도록 뭐 3분의 2밖에 안 했다, 뭐 그딴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뭐 강규태야 뭐 옷 벗었으니까 할 말 없고, 그 누구야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은 법관도 징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지. 법관 징계법 저 규정은 뭐 사문화된 규정입니까? 뭐 법관이 뭐 성매매하고 뭐 음주운전하고 그래야지만 징계 받습니까? 뭐 법관 뭐 딴 나라 사람입니까? 법관이 자기 일을 갖다 안 하면 징계 받아야 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들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벌써 7월이 시작이 됐네요. 1년의 절반이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1년 앞으로 남은, 지금부터 뭐 하반기라고 할 수도 있지 뭐. 어쨌든 여름이고 또 덥고 한데 저같이 감기 걸리지 마시고 7월부터 또 남은 6개월 동안 다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점심 맛있게 잡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